여기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어도비입니다. 포토샵이라는 이름만으로 창작의 세계를 지배했던 절대 강자. 그런데 지금 이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AI가 어도비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이냐고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700달러에 육박하며 하늘을 찌를 듯했던 어도비의 주가는 현재 320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300조 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디자이너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던 그 정교한 이미지를 이제는 AI가 단 몇 초 만에 텍스트 몇 줄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자존심이자 밥줄이었던 포토샵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대중의 장난감 앞에서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이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다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신기술에 의해 시장 전체를 빼앗기는 비극이죠.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무너지고 노키아가 스마트폰에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창작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의 서막입니다. 과연 어도비는 이 거대한 균열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진 또 하나의 제국이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도비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들의 성공 신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어도비가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아닙니다. 그건 절반의 정답에 불과합니다. 어도비의 진짜 무서움은 그들이 단순히 도구를 판 것이 아니라 창작의 문법 그 자체를 설계하고 지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합성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거 포토샵 좀 해줘 라고 하죠? 포토샵은 더 이상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아니라 이미지를 편집한다는 행위를 정의하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도비가 설계한 첫 번째 문법, 이미지의 언어입니다. 어도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디자인의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 벡터 그래픽의 표준을 세웠고 인디자인으로 출판 레이아웃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어도비가 정한 문법 안에서 생각하고 소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상의 서사까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 영상 편집과 시각 효과의 표준을 제시했죠. 할리우드 영화부터 수백만 유튜버의 영상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영상은 어도비의 서사 문법을 따라 흐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법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 로고를 만들고 그걸 다시 프리미어로 옮겨 영상에 삽입하는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서로 완벽하게 연동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작업했던 수천 개의 파일이 모두 어도비의 전용 포맷인 PSD, AI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협업하는 모든 동료와 회사가 어도비 파일을 쓰는데 나 혼자 다른 걸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전문 크리에이티브 시장의 90% 이상이 어도비의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어도비의 거대한 생태계와 싸워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도비는 창작의 언어와 문법, 그리고 서사를 모두 지배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제국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제국은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금고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바로 그 결정이 훗날 AI의 공격 앞에 제국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그 결정적 순간은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수십 년간 이어온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을 버리고 매달 돈을 받는 구독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사스, 즉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도박이었을까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물건이든 소프트웨어든 한번 사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쓰는 포토샵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매달 월세를 내고 빌려 쓰는 남의 것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도비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결정은 불안정한 사냥꾼의 삶을 버리고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 모델에서는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마케팅에 수천억을 쏟아부어야 했고 그마저도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수익은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 모델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매달 마치 수도세나 전기세처럼 꼬박꼬박 돈을 보냅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성을 가져다 주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012년 약 44억 달러였던 어도비의 연 매출은 구독 모델 전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2021년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뱃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자들의 누적된 불만입니다. 처음에는 매달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저렴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이면은 평생 쓸 수 있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5년을 쓰면 3배의 돈을 내고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용자들은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왜냐고요? 어도비의 생태계에 너무 깊이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는 어도비에게 매달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사용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탈출하고 말겠다는 불씨를 심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구독 경제의 가장 큰 함정은 고객의 충성심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들이 불평은 하지만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태계라는 감옥은 너무나 견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감옥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파괴자가 나타나리라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성형 A라는 파괴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제국을 떠받치던 가장 단단한 세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은 바로 전문성, 비용,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AI는 전문성의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황금 갑옷을 입은 고양이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말을 타고 있는 사실적인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걸 만들려면은 포토샵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고양이 사진, 갑옷 사진, 말 사진, 뉴욕 배경 사진을 각각 구해서 펜툴로 한 땀 한 땀 눕기를 따고 수십 개의 레이어를 쌓아가며 빛과 그림자를 맞추는 최소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고도엔 작업이었죠. 수년간 단련된 기술과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에게 이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면 단 30초 만에 전문가가 몇 시간을 들인 것보다 더 그럴듯한 결과물 수십 개를 쏟아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얻었던 정교한 합성 기술, 그 전문가의 자존심과 밥줄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상향 평준화이자 기존 전문성의 파괴입니다. 둘째, AI는 비용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용자들은 어도비의 생태계에 갇혀 매달 6만 원이 넘는 구독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 10달러,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만 내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대안이 나타난 겁니다. 가격이 거의 5분의 1 수준이죠. 누적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용자들에게 AI는 완벽한 탈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도비의 황금알을 낳던 거위였던 구독 모델이 역설적으로 사용자들이 등을 돌리는 가장 큰 명분이 된 셈입니다. 전형적인 파괴적 혁신의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품질이 조악해 무시당하던 저가 기술이 어느 순간 기존 시장을 뒤엎을 만큼 성능이 좋아지면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AI는 시간의 장벽을 붕괴시켰습니다. 포토샵을 전문가 수준으로 다루려면 최소 1년, 수천 시간의 학습과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이 높은 진입 장벽이 바로 어도비의 성을 지키는 거대한 해자 역할을 했죠. 하지만 AI는 이 모든 학습 곡선을 단숨에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10년차 디자이너든 오늘 처음 컴퓨터를 켠 학생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수년간 쌓아 올려야 했던 시간의 벽이 AI라는 다이너마이트에 의해 한순간에 폭파된 것입니다. 전문성, 비용, 시간, 어도비 제국의 심장이었던 이 세 개의 가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거대 제국 어도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방역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도비의 방역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혁신이었습니다. 어도비는 2023년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의 자체, 생성형 AI를 공개합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쟁자들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한 거죠. 파이어플라이의 가장 큰 무기는 안전성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해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다른 AI들과 달리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저작권을 확보한 수억 개 어도비 스톡 이미지만을 학습했습니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사실 포토샵 내부에 생성형 채우기 기능으로 들어오면서 실무 디자이너들에게는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중에게 주는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은 미드저니의 충격적인 성능에 익숙해진 뒤였습니다. 둘째,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택한 대가로 결과물의 창의성이나 파격적인 면에서 경쟁자들을 뛰어넘지 못했죠. 결국 파이어플라이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기존 포토샵에 추가된 그저 그런 편리한 기능 정도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내부 혁신이 벽에 부딪히자 어도비는 거대 기업이 위기 때마다 사용하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외부의 혁신을 돈으로 사는 것, 즉 인수합병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당시 AI와는 또 다른 영역인 웹 기반 협업 툴 시장을 장악하며 어도비의 아성을 위협하던 슈퍼 루키, 피그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인수 금액은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얼마였을까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피그마의 연 매출이 4억 달러 수준이었으니 매출의 5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한 파격적인 베팅이었죠. 이 M&A는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웹 기반 협업이라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사들이려는 어도비의 절박한 승부수였습니다. 이제 이 27조 원짜리 수표 한 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 격차는 단숨에 메우고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사라지며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게 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나타납니다. 바로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였습니다. 미국 법무부, 영국 경쟁시장청, 유럽연합집행위원회까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만약 시장 1위인 어도비가 가장 강력한 도전자 피그마까지 삼켜버리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은 사실상 끝난다. 이는 결국 더 높은 가격과 더 적은 혁신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어도비는 1년 넘게 규제 당국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결국 2023년 말 어도비는 피그마 인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위약금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피그마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리며 세기의 M&A는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도비는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돈으로 미래를 사려고 하니 독점 기업이라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가 발목을 잡는 상황. 한때 제국을 지탱했던 막강한 자본과 시장 지배력이 이제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근본적인 곳으로 향합니다. 제국의 황제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창작의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 창작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력은 소수 전문가의 손에서 다수 대중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창작의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멋진 그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화객에 비싼 돈을 주고 의뢰해야 했습니다. 사진이 발명되자 그 권력은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사진객에 넘어갔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오자 포토샵이라는 복잡한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디자이너가 그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적 숙련도라는 높은 성벽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이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표현할 언어만 있다면 10살 아이든 70대 노인이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미드저니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이미지가 300만 장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이미지가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전문 창작자들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첫째, 권력은 도구를 만드는 자에서 도구를 지배하는 자에게로 이동합니다. 어도비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그들이 만든 도구보다 더 강력한 AI라는 도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력은 포토샵이 아니라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 AI 모델 그 자체, 그리고 그 모델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창작자 내부에서도 권력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보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AI가 내놓은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내는 큐레이터로서의 안목과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의적인 파트너, 즉 코파일럿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어도비의 사례는 우리에게 거대한 경고등을 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자인 업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 작가, 코드를 짜는 개발자,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까지 AI가 인간의 지적 창조 활동 영역으로 들어온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이 창작을 주도하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AI가 그린 그림과 인간이 그린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창작의 권력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라는 새로운 붓을 쥔 인류는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될까요? 아니면 기술의 버튼을 누르는 조작자로 남게 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